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계몽사에서 출간한 어린이 세계의 명작입니다. 어린이 세계의 명작은 그림만 봐도 이야기가 떠오를 만큼 동화라는 모티브에 충실한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총 15권으로 구성된 어린이 세계의 명작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나라들의 동화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어린이 세계의 명작 제14권에 수록된 신바드의 모험가 킨토와 냄비공주입니다. 신바드의 모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고요. 킨토와 냄비공주는 남아프리카의 전래동화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신바드의 모험가 킨토와 냄비공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수도 바그다드에 신바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꾼이던 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방탕한 생활로 그만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신바드는 배를 탈 결심을 하고 장사꾼을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섬 저 섬을 지나며 항해를 하던 어느 날 오후 신바드가 탄 배는 온통 희귀한 꽃들로 뒤덮인 조그마한 섬에 다다랐습니다. 뱃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꽃밭 같은 섬에 올라가 옷을 빨기도 하고 불을 지펴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면서 모처럼 무태서의 시간을 흥겹게 보냈습니다. 신바드가 아름다운 꽃향기에 한박 취해 있는데 갑자기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빨리 배로 돌아와라. 이건 섬이 아니고 바다에 떠있는 큰 고래 등이다. 고래가 오래 움직이지 않아 흙이 쌓이고 나무와 꽃들이 돋아나 섬처럼 보인 거야. 그런데 불을 지피자 뜨거워져서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자, 어서 돌아와라. 우물쭈물하다간 물에 빠져 죽는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미처 배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바닷속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신바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알라신의 덕분인지 다시 물 위에 떠올라 가까스로 떠내려가는 커다란 나무 물통을 하나 붙들었습니다. 신바드는 며칠을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마침내 한 작은 섬에 닿았습니다. 무트로 겨우 기어오르기는 했지만 너무 지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아침 해가 솟아있었습니다. 신바드는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질질 끌며 섬을 두루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 섬에는 과일들이 풍성하고 먹을 물도 많아 신바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하루는 신바드가 바닷가를 거닐다 훌륭한 암말을 보고 다가가자 말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깜짝 놀라 달아나려는데 땅 속에서 웬 사나이가 불쑥 나타나 외쳤습니다. 야, 넌 누구냐? 여긴 못하러 왔지? 신바트가 낯선 사람에게 이 섬에 오게 된 경위를 밝히자 그 사나이는 신바트를 한 커다란 굴로 안내하더니 음식을 잔뜩 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미르잔 왕의 말구종으로 임금님의 말은 모두 우리가 맡아 기른답니다. 보름날 밤이 되면 바닷가 여기저기에 암말을 메어두고 그 근처에 숨어 있죠. 이때 바다에서 전설적인 순말이 나타나 암말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암말은 단단히 묶여 있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말이 화가 나서 암말에게 덤벼들죠. 이때 달려나가 순말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얼마 후 암말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낳게 되는데 그 망아지 값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이때 멀리서 무섭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구종들이 재빨리 뛰어나가 칼과 방패를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자 놀란 순말은 급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구종들은 신바트를 데리고 미르잔 왕의 궁궐로 향했습니다. 신바트의 모험담을 들은 왕은 매우 즐거워했죠. 그 후 신바트는 왕의 총애를 받아 항구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고향 바그다드의 소식을 물어봤죠. 하지만 그곳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항구에 배 한 척이 닿았습니다. 신바트는 평소처럼 배 가까이에 가서 육지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짐을 모두 내렸다고 보고했을 때 신바트는 갑판 위에 남아있는 짐을 발견했습니다. 저것은 누구의 짐이길래 배 위에 남겨두는 거요? 그 짐은 신바트라는 뱃사람 것입니다. 항해 도중 물에 빠진 사람이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주려고요. 신바트는 순간 흥분에 소리쳤습니다. 여보 선장, 내가 바로 신바트요. 섬 같은 고래 때문에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소. 그뿐만 아니라 미르잔 왕 덕분에 항구의 감독관까지 되었소이다. 그러나 선장은 신바트가 물건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해 좀처럼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바트가 속이 타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자 그제야 모두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신바트는 궁궐로 가서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곧이어 짐을 챙겨서 그리운 가족과 친구가 있는 바그다드를 향해 떠났습니다. 신바트는 고향 바그다드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온 세상을 돌며 구경을 하고 싶어 좀이 쑤셨습니다. 곧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가는 배에 탔죠. 그러던 어느 날 신바트와 그 일행은 꽃과 나무들이 울창한 무인도에 닻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섬 구경을 했지만 신바트는 혼자 맑은 물이 퐁퐁 솟는 샘터 나무 아래에서 과일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꽃냄새와 산들바람은 배가 부른 신바트를 스르르 잠들게 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모두 떠나고 드넓은 섬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신바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노라니 섬 중앙에 커다랗고 희끄무레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신바트가 재빨리 달려가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흰 돔이었습니다. 둘레가 50걸음이나 되고 아무리 길을 쓰고 오르려 해도 번번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주 큰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가 어찌나 크던지 해가 날개에 가려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신바트는 순간 이 돔이 코끼리쯤은 간단히 먹어치운다는 로크새의 알임을 깨달았습니다. 로크새는 하늘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알 위에 풀썩 주저앉아 큰 날개를 펴고 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알을 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바트는 바로 이때다 싶어 머리에 둘렀던 터번을 풀어 밧줄처럼 꼬아 허리에 감고 로크새의 발에 꽉 메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슴을 죄며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크새는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치솟는가 싶더니 바로 험한 산꼭대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신바트는 얼른 로크새 몰래 터번줄을 풀고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바트가 뒤돌아보니 로크새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움켜잡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큰 뱀이었습니다. 기껏 무인도를 벗어났다고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뱀 골짜기에 들어서다니. 신바트는 용기를 내어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 뭔가가 대굴대굴 구르는 듯하여 자세히 보니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신바트는 얼떨결에 주머니와 터번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때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잠자는 게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신바트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 채 마구 달렸습니다. 다행히 동굴을 발견하긴 했지만 밖에 있는 뱀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신바트는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한잠도 못 잔 데다가 허기가 져서 비틀거리며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고깃덩이가 발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바트는 의심쩍게 생각하다가 곧 전에 들은 여행자들의 모험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장사꾼들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찐득찐득한 양고기를 던진다고 했소. 그러면 솔개나 매가 잽싸게 나타나 다이아몬드가 묻은 양고기를 물고 산 위로 올라간다고 했지. 그들이 고기를 먹으려 할 때 장사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고함을 질러 솔개를 쫓아버리고 손쉽게 다이아몬드를 얻는다는 것이었어. 이런 생각을 한 신바트는 얼른 제 몸 위에 양고기를 얹고 다리 부분을 꽉 잡고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큰 솔개 한 마리가 급히 내려와 발톱으로 고기 덩어리를
낚아채 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솔개는 산 꼭대기에 내려앉더니 옮겨온 고깃덩이를 먹으려 했습니다. 때마침 뒤쪽에서 나는 와와 하는 고함 소리에 놀라 솔개는 고깃덩이를 둔 채 날아갔습니다. 신바트가 얼른 터번줄을 풀고 일어나 보니 온몸이 양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장사꾼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신바트를 보자 깜짝 놀라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깃덩이에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것을 알고는 매우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신바트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그들과 함께 여러 항구를 거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신바트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생활에 다시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옷가지며 맛있는 음식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끙끙 앓던 신바트는 다시 돈도 벌고 모험도 할 겸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세 번째 항해를 떠났습니다. 순풍에 돛을 올린 신바트 일행은 이 항구 저 항구, 이 도시 저 도시를 거치면서 편안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젠 끝장이구나. 운 나쁘게도 우리는 바다 한복판으로 나와버렸소. 더군다나 이 근처엔 원숭이같이 털이 북슬북슬한 난장이가 살고 있는 섬이 있단 말이야.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선장이 염려했던 대로 수많은 난장이들이 개미떼처럼 배 위로 몰려왔습니다. 난장이들은 키가 겨우 4뼘 정도에 온몸이 털북숭이인데다 눈은 노랗고 얼굴은 새까매서 아주 흉측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큰 무리여서 신바트 일행은 어찌하지 못한 채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장이들은 이빨로 밧줄을 끊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돛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바람에 밀려 한 작은 섬의 모래톱에 닿았습니다. 난장이들은 신바트 일행을 육지에 내려놓더니 짐을 실은 배를 그대로 몰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섬에 버려진 신바트 일행은 한참을 헤매다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 일행은 서슴없이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고 한쪽 구석에 사람의 뼈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행은 오싹했지만 너무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땅이 꺼지는 듯한 소리에 모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크고 시커먼 험상궂게 생긴 괴물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야자나무 밑둥치같이 큰 다리와 팔, 왕방울 눈, 솥뚜껑 같은 귀, 우물 같은 입에 도깨비 같은 이빨, 게다가 낙타의 입술처럼 가슴팍까지 축 늘어진 입술에 손톱은 송곳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모두들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괴물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신밧들을 한 손으로 번쩍 집어들어 고깃간 주인처럼 이리저리 뜯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먹을 게 없다는 듯 휙 집어 던지고는 제일 살찐 선장을 잡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괴물은 그렇게 순식간에 몇 명을 집어 삼키더니 그제야 배가 찬 듯 벌렁 자빠져서 천지가 울리게 코를 골며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괴물이 없는 틈을 타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변으로 흩어져서 나무를 모아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과일과 물도 넉넉히 실었습니다. 이제 괴물을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땅이 꺼질 듯 흔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몇 사람을 골라 삼켜버리더니 우레같이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신밧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새꼬챙이 2개를 새빨갛게 달구어 괴물의 2 눈을 힘껏 찔렀습니다. 괴물은 무섭게 소리치며 일어나서 날뛰었지만 2 눈이 보이지 않아 허공만 더듬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신밧드 일행은 부랴부랴 바닷가로 도망쳤습니다. 준비해둔 뗏목을 바다에 띄워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입니다. 느닷없이 산더미 같은 바위돌이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보니 괴물이 친구들을 데리고 쫓아와 뗏목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뗏목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돌이 안 닿을 만한 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산 사람은 신밧드를 포함해 3뿐이었습니다. 일행은 다시 뗏목 조각을 붙잡고 파도에 밀려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운 좋게 어느 섬에 다다랐습니다. 섬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과일과 물이 풍성했습니다. 3 사람은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3시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귀를 곤두세웠죠. 신밧드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니 무지무지하게 큰 이무기가 셋을 둘러싸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목을 치켜들고 입을 쩍 벌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부른지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젯밤 혼이 난 2 사람은 높은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무기가 또다시 씩씩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또 한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무기는 사라졌지만 혼자 남은 신밧드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궁리하던 신밧드는 신묘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름 아닌 기다란 막대기로 몸을 싸고 다발처럼 묶었더니 마치 관 속에 누운 송장 같았습니다. 밤이 되니 이무기가 또 다가와 신밧드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나무에 쌓여 있어 뜻대로 되지 않아 밤새도록 씩씩거리며 기어다니다가 날이 밝자 사라졌습니다. 신밧드는 곧 나무를 풀어버리고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뜻밖에도 저 멀리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어 신밧드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그 배의 구원을 받아 신밧드는 여러 항구에 들르면서 얼마의 돈을 벌어가지고 바그다드에 돌아왔습니다.
신밧드는 여러 차례 항해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밧드도 배 한 척을 사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여 한층 기대에 부풀어 항해를 떠났답니다. 어느 날 이 배는 뜻밖에도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해안에 이르니 모래톱 저쪽에 크고 흰 돔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들 신기하여 만져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사꾼이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데 껍데기가 깨지면서 큰 병아리 같은 것이 꿈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사꾼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신밧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로쿠새의 새끼야. 이제 곧 어미새가 날아오면 우리는 떼죽음을 당하게 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두꺼운 구름이 해를 가린 듯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신밧드가 걱정했던 로쿠새 한 쌍이 날아온 것입니다. 화가 난 듯 커다란 바위돌을 움켜쥐고 배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신밧드는 배를 빨리 몰도록 다그쳤지만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라도 로쿠새를 당해낼 수 없죠. 모두 겁에 질려 있는데 이윽고 바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키자비가 방향을 잘 돌려 빗나가긴 했지만 큰 바위가 바다에 떨어지자 바닷물은 바닥이 보일 만큼 크게 갈라졌습니다. 이어 심한 파도가 몰려와 배는 뒤집힐 듯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바위는 정확하게 배의 고물 쪽에 맞았습니다. 배는 산산이 부서지고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신밧드는 널빤지 조각에 매달려 작은 섬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서 섬을 두루 살펴보니 이 섬은 여태 본 일이 없는 천국의 뜨락 같았습니다. 활짝 핀 꽃들, 맑은 시냇물, 나무마다 새들의 정겨운 지저김, 풍성한 과일들. 섬을 둘러보던 신밧드는 샘터에서 종려나무 잎으로 허리 아랫부분만 가린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신밧드는 사람이 그리웠던 참이라 노인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너편에 데려다 달라는 듯 손짓만 했습니다. 신밧드는 노인이 걸을 수 없어서 그러나 싶어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고서 시내를 건넜습니다. 신밧드가 노인을 땅에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조금 구부리는 순간 노인은 다리로 신밧드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아무리 때려 해도 더 제어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도 다리를 풀지 않고 신밧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밧드는 호리병박이 많이 열린 박덩굴을 보고 제일 큰 것을 하나 따서 속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를 가득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열어보니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밧드는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며 피로를 풀고 울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노인에게도 조금 주었더니 술이 맛있는지 혼자 다 마셔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노인은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지 발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신밧드는 이때다 싶어
노인을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치고 바닷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때마침 물을 얻으려고 섬에 닻을 내리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신바트가 섬에서 겪은 일을 전해 듣자 서로 쳐다보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 노인은 바다의 노인이라고 불리는데 한번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상대가 힘이 다 빠지면 뼈까지 먹어치우는 무서운 악마라나요? 신바트는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밤낮 없는 항해 끝에 큰 도시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다음날 일행은 바닷가로 나가 빈 자루에 자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바트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일행은 곧 자갈이 가득 찬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큰 나무들이 있는 원숭이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나무들은 쭉쭉 뻗은 게 무척 컸으며 사람들이 오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는 많은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주위로 모인 장사꾼들이 저마다 원숭이를 향해 자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바트도 따라했죠. 그러자 원숭이들도 코코아 열매를 던지며 맹렬히 맞섰습니다. 땅은 삽시간에 코코아 열매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와 열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갈 주머니가 황금 주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신바트도 코코아 열매를 듬뿍 가지고 오다가 곳곳에서 팔아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을 밟는 신바트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신바트는 모두 7번의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신바트는 자기가 겪은 위험한 여행을 통해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슬아슬한 모험담을 들려주며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킨투와 냄비공주. 아주 오랜 옛날,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동부 아프리카에 사바나라는 대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그 초원에 킨투라는 젊은이가 암소 한 마리를 기르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킨투는 늘 친구가 생기는 것이 커다란 소원이었답니다. 그 무렵 높고 푸른 하늘에는 근로왕이 다스리는 구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왕자와 공주들은 구름 왕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지냈는데 그것은 비가 그친 뒤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를 타고 지상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기 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뒤에 맑은 하늘에 7빛깔의 무지개가 2중 3중으로 나타나 구름 왕국과 지상을 연결시킨답니다. 그러면 그 7빛깔의 고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놀이죠. 또 지상에 내려오면 꽃과 나무가 무수히 많아 나무를 타기도 하고 나비를 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왕자와 공주들은
무지개 다리를 발견하면 좋아라고 지상으로 내려오지만 항상 마음 푹 놓고 놀 수는 없었습니다. 무지개가 사라져버리면 구름 왕국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짜릿짜릿한 맛 때문에 무지개를 즐겨 탔답니다. 어느 날 구름 위에서 놀고 있던 굴루왕의 두 왕자가 저 멀리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발견하고는 바삐 누이 동생 냄비공주를 불렀습니다. 이 냄비공주는 아름다운 용모와 상냥함으로 모두에게 호감을 샀으며 특히 굴루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공주가 나타나자 세 사람은 곧 무지개를 타고 환호성을 지르며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무지개가 닿은 곳은 바로 킨투가 사는 사바나였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풀을 뜯고 있는 암소 곁에서 혼자 쓸쓸히 서 있는 킨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왠지 두려워 킨투 곁에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지상의 인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세 사람은 금세 킨투와 친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느라 무지개가 사라지려는 것도 몰랐답니다. 깜짝 놀라 서두르는 세 사람을 보며 킨투는 몹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정 많은 냄비공주는 혼자 남을 킨투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킨투는 서글서글하고 정직해 보이는 게 공주의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도 돼요. 이 아름답고 넓은 사바나에서 함께 지내겠어요. 냄비공주는 섭섭해하는 킨투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무지개를 간신히 잡아 타고 오르는 도중에 오빠 왕자들은 냄비공주를 막 꾸짖었습니다. 왜 킨투에게 그런 약속을 했니? 아버님이 허락하시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토록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널 먼 지상으로 보내시겠니? 하지만 난 갈 거예요. 킨투를 좋아하고 있어요.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도 없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으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공주는 자기의 결심을 다지듯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구름 왕국에 돌아온 그들은 땅 위에서 있었던 일을 부왕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냄비공주는 좋아하는 킨투와 함께 지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크게 화를 내며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글루왕은 정말 사랑스러운 공주를 먼 나라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냄비공주도 왕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내리 간청했습니다. 저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킨투에게 보내주세요. 킨투는 외롭게 지내고 있으니 제가 가서 보살펴 주어야 해요. 이제는 부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도 킨투가 좋으냐? 꼭 지상으로 내려가고 싶다면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붙들지는 않으마.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도록 해라. 짐을 꾸려 지난번에 갔던 오빠들과 함께 떠나거라.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마우티 오빠를 조심해라. 그 애는 심술궂은데다가 너를 무척 귀여워하고 있으니 네가 떠나는 것을 알면 따라가서 너희들의 행복을
회방 놓을 게 틀림없어. 부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공주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커다란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솟아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왕도 똑같은 심정으로 공주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명심해라. 두 오빠는 슬퍼하는 냄비공주를 재촉해 사라지려는 무지개 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무지개 다리를 내려가다 말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미리 당긴 자루를 깜빡 잊고 왔어요. 내가 데리고 가는 닭의 모이로 밀을 가져가야 해요. 잠깐이면 돼요.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 냄비공주가 밀 자루를 안고 달려 나올 때입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공주 앞에 마우티 왕자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는 양팔을 벌려 여동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급히 어디를 가는 거지? 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오빠를 만나다니요. 공주가 묵묵부답이자 왕자는 다그쳤습니다. 대답을 들어야만 보낼 모양입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그러다가 무지개가 사라져버리면 어찌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던 공주는 할 수 없이 왕자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자기도 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공주는 매우 난처해져 왕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오라버님, 제발 저를 혼자 가게 해주세요. 공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자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정 그렇다면 네 맘대로 하렴. 하지만 아무리 숨더라도 소용없을걸? 1년 후에 너와 킨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꼭 가서 이 두 눈으로 확인할 테다. 냄비공주는 울면서 두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무지개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들이 깜짝 놀라 사연을 묻자 공주는 마우티 왕자에게 들켰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난처하게 됐구나.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 애는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어 세 사람은 사라지려는 무지개를 타고 서둘러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걱정이 되어 슬피 울던 냄비공주는 킨투를 보자 금세 얼굴이 밝아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킨투 역시 약속을 지켜준 냄비공주가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둘은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공주를 바래다 준 오빠 왕자들도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냄비공주는 구름 왕국에서 가져온 바나나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킨투에게 바나나 껍질에서 실을 뽑는 방법이며 그 실로 길쌈을 하여 어떻게 옷을 지어 입는지 등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킨투와 냄비공주는 미랄로 열심히 밭농사를 지어 닭 모이며 양식을 장만했습니다. 둘은 오순도순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더니 마우티 왕자가 기어이 지상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걱정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냄비공주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자를 돌려보낼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냄비공주는 마우티 왕자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오라버님,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이대로 돌아가세요. 오라버님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처음 태어나는 아기를 드리겠어요. 마우티 왕자는 이 약속이 마음에 들었던지 뜻밖에도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공주와 킨투도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 전과 같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내와 여자아이가 잇따라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우티 왕자가 느닷없이 나타나 약속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킨투와 냄비 공주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일이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마우티 왕자를 쫓아보내려고 핑계를 대자 그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좋아, 나는 구름 왕국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드는 아무나 데려가도 할 말이 없을 게다. 그 후 킨투와 냄비 공주는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손자와 손자의 아들도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우티 왕자는 잊지 않고 이따금씩 찾아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여자건 남자건 가리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피 우는 소리가 몇 날 몇 밤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넓은 사바나에서는 많은 종족이 번성하여 바나나와 밀을 경작하고 소와 닭을 기르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지금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멋지게 걸립니다.